남편의 옷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순간 배신당한 아내의 차갑고 냉정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은 한지영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안 60대 중반의 한지영은 창가에 서서 한 손으로 커튼 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생일상이 놓여 있었어요. 정갈한 한식부터 남편 최상훈이 좋아하는 와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죠. 여보, 지금 출발해? 한지영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최상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응,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아마 늦을 거야.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잖아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최상우는 고개를 들어 거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힐끗 바라보더니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라 빠질 수가 없네. 다음에 먹자.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한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무색하게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던 한지영은 슬며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최근 몇 달 사이 최상우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대화는 짧아졌고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지영은 문득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았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고 인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뤄왔죠. 지역 자원봉사단 리더로서 활동하며 남편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내조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한지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최상우는 그녀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어요. 함께 잠자리에 들어도 등을 돌리고 누웠고 지영이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밀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기 국회의원 출마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한지영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너무 허했어요. 와인잔을 들어 혼자 건배를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그날 밤 최상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한지영은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어둠 속에서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무언가 다른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최상훈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이튿날 아침 한지영은 빨래통에 있는 최상훈의 셔츠를 확인했습니다. 셔츠 카라에는 희미하게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셔츠를 다시 빨래통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지영은 남편의 로펌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점심을 함께 하자는 명목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 있는 낯선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세련된 정장 차림, 30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한지영을 보자 밝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상훈 변호사님 부인이신가요? 저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을 맡게 된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변호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한지영은 미소로 답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여자에게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세련되고 너무 의도적으로 친근했어요. 더욱이 최상훈이 커뮤니티 리모델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한지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그때 최상훈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한지영을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왔구나. 미안, 오늘 점심은 어려울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한지영은 남편의 표정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수경이 서로 교환하는 눈빛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분명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하죠. 한지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오히려 이 만남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펌을 나온 한지영은 길 건너 카페에 앉아 이수경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해외 유명 디자인 스쿨 졸업, 여러 유명 건물의 인테리어 담당, 각종 디자인 상 수상 경력까지. 하지만 한지영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주 금요일 한지영은 남편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고급 만년필 세트를 골랐어요. 최상훈이 평소 수집하던 것이기도 했고 그의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지영은 우연히 백화점 레스토랑 앞에서 최상훈과 이수경을 발견했어요. 둘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에 몰두해 있었고 이수경은 작은 선물 상자를 최상훈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상훈은 선물 상자를 열어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안에는 한지영이 막 구입한 것과 똑같은 만년필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딱 이런 걸 원했는데. 최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수경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취향을 파악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산 선물을 꼭 쥐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상훈과 이수경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놀랍게도 최상훈은 이수경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친밀한 동작에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지영은 쇼핑백을 던지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오래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설 탐정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님, 한지영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 박 형사는 한지영에게 첫 조사 결과를 전달했어요. 최상우는 거의 매일 밤 이수경과 만나고 있었고 둘이 함께 고급 호텔에 출입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상훈이 이수경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실 건가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한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수경이라는 여자가 정말 누구인지 파악하고 싶어요. 박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최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그는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최상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추천한 이수경 디자이너가 대학 초빙 교수로 채용됐어.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한지영은 담담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해요. 그런데 이수경 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전에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잖아요. 최상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아, 지인 소개로 알게 됐어. 정말 뛰어난 인재야. 해외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프로젝트에 딱 맞는 사람이야. 한지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한지영은 이수경이 일하는 디자인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잠시 후 이수경이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건너 바로 그 카페로 들어왔어요. 한지영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수경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요. 이수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우아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 한지영님, 정말 반갑습니다. 혼자세요? 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이수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여자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한지영은 이수경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완벽한 화장, 고급스러운 옷차림, 세련된 매너.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도 어딘가 불안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상훈 씨가 이수경 씨 덕분에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더군요. 고마워요. 한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죠? 제 남편은 언제나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특히 젊고 유능한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죠. 한지영의 말에는 살짝 비꼬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이수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변호사님은 정말 멘토 같은 존재예요. 제게 많은 조언과 기회를 주셨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지영은 이수경이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고 만지작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지영이 오래전에 갖고 싶어 했던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였어요. 최상훈에게 언급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는 너무 비싸다며 사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쁜 목걸이네요. 한지영이 말했어요. 이수경은 목걸이를 만지며 은근슬쩍 자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특별한 분에게 선물 받은 거예요. 제 취향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한지영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수경은 마치 승리자처럼 빛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 만남 이후 한지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박 형사에게 이수경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한편 최상훈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고 한지영에게는 점점 더 냉담해졌어요. 특히 둘째 아들 민준의 30번째 생일 파티 날 최상훈은 중요한 일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어디 계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온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민준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요즘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한지영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요즘 정치 준비하느라 바쁘신가 봐.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한지영은 우연히 SNS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지인이 올린 사진 속에는 최상훈과 이수경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들의 생일 파티가 있던 그 시간에 한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던 그녀는 갑자기 폭발하듯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까이 있던 꽃병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최상훈이 귀가했을 때 한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어두웠고 오직 한 줄기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최상훈이 물었어요. 한지영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상훈과 이수경의 식사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최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더니 이런 일이었어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최상훈은 당황했지만 곧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건 업무 미팅이었어. 이수경 씨가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 생일인데 업무 미팅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어. 다음에 민준이에게 좋은 선물로 보상할게. 한지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나는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최상훈은 피로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피곤해. 그는 침실로 향했고 한지영은 그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지영은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수경 씨가 주장하는 해외 유학 경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학교에 확인해 보니 그런 이름의 졸업생이 없다고 하더군요. 한지영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다른 경력은요? 대부분 확인이 어렵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박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그녀에게는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3년 전 다른 유부남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지만 합의로 마무리됐더군요. 한지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어요. 증거 자료를 모두 보내주세요. 며칠 후 한지영은 이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허위 학력, 위조된 자격증, 과거 사기 경력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최상훈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상훈 씨, 얘기 좀 해요. 한지영이 최상훈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상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한지영은 조사 자료들이 담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수경에 대한 진실이에요. 읽어보세요. 최상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어보더니 점점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조사한 거지? 당신이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사기꾼이에요. 당신의 명성과 지위를 이용하려는 거죠. 예상과 달리 최상훈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수경을 사찰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한지영은 당황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넌 아무것도 몰라. 최상훈이 소리쳤습니다. 이수경은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나에게 보여준 진심만은 진짜였어. 한지영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녀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 인정한다. 나 이수경을 사랑해. 그동안 너와의 관계는 그저 의무감 때문에 유지해온 거야.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한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이런 잔인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상훈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곧 정치에 발을 들이는 시점이라 스캔들은 피하고 싶어. 스캔들? 한지영이 INCREDULOUSLY 리스판디드. 나와의 결혼 생활이 그냥 스캔들이 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최상훈은 대답 대신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한지영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지영과 최상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어요. 최상훈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서재에만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지영은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 요즘 상훈 씨 방송에서 자주 보이던데 차기 국회의원 출마 준비 잘 돼가나 봐?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다른 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훈 씨랑 젊은 여자 함께 있는 거 봤어. 비서인가? 한지영의 얼굴이 굳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아마 이수경 씨 아닐까요? 커뮤니티 프로젝트 담당 디자이너예요. 아, 맞다.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그 사람. 둘이 참 잘 어울리더라. 상훈 씨가 멘토 역할을 많이 해준다면서 그 말에 한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집어 한 잔, 두 잔 연속으로 들이켰어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 씨,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남편이 바람 피워요. 그 이수경이랑.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고 한지영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남편의 변심, 이수경의 정체, 자신의 고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가장 오랜 친구인 미경이 한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창피했어요. 다들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는데 내가 남편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지 마. 행동해야 해. 그날 밤 한지영은 친구들의 격려와 조언에 힘을 얻어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교육부, 언론사, 그리고 최상훈의 정치인 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과 같은 뉴스가 터졌어요. 주요 일간지에 허위 학력 여교수와 유명 인권 변호사의 불륜 관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이수경의 허위 이력과 과거 사기 전과 그리고 최상훈과의 불륜 관계가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더불어 최상훈이 이수경을 위해 불법적인 청탁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날 최상훈은 한지영에게 격분하여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어? 내 명예를 이렇게 망치다니. 한지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명예를 망친 거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최상훈은 법조계에서 징계를 받았고 준비 중이던 국회의원 출마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수경은 대학에서 해임되었고 그녀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그 와중에 이수경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녀에게 속아 재산을 탕진한 남성들, 그녀의 사기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 언론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수경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고 결국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한 달 후 한지영은 집 거실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너희들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큰딸 수아가 한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일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엄마 결정 존중해요. 아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요. 막내 윤서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항상 엄마 편이에요. 한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동안 혼자 감내했던 고통이 아이들의 지지로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상훈이 몇 주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피폐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내 짐 좀 가지러 왔어. 최상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조용히 그의 짐이 담긴 가방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도 함께 건넸습니다. 이것도 서명해 주세요. 최상훈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상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사랑이었어. 이수경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 그녀는 날 특별하게 만들어줬어. 한지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욕망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젊은 여자에게 현혹됐을 뿐이죠. 그래도 우리 30년을 함께 했잖아. 그 세월이 아깝지 않아? 후회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는 없어요. 최상훈은 고개를 떨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수경이 날 완전히 속였어. 그녀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어. 한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군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최상훈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디서 지내지? 그건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한지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최상훈이 떠난 후 한지영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 후 이수경은 언론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는 진정한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사과였고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훈 변호사님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수경은 곧 본색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저와 최 변호사님의 관계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진심까지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이수경은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상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고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한지영은 집 근처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책을 좋아하던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시작한 것입니다. 카페는 곧 동네 중년 여성들의 모임 장소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이혼, 재혼, 인생의 재출발을 주제로 한 책 모임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에게 조언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한지영이 책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한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지영이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최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소박했어요. 들어와도 될까? 최상훈이 조심스럽게 여지 있는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최상훈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늑하고 좋은 곳이네. 내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한지영은 말없이 커피를 내려 그에게 건넸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최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주 와서 도와주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최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보여. 넌 항상 강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최상훈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나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한지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돌아갈 수 없죠. 최상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해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지. 상처는 이미 아물고 있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당신의 길을 찾길 바라요. 최상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수경이 감옥에서 나왔다더라. 또 다른 사기를 치려다 도주했다는 소식도 들렸어. 한지영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미안해. 최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영은 그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용서했어요. 미워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하지만 용서가 복귀를 의미하진 않아요. 최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어요. 거기에는 정의는 꽃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피어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문구네. 최상훈이 말했어요. 한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토예요. 이제 깨달았거든요. 정의는 때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걸요. 최상훈은 마지막으로 한지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해, 지영아. 고마워요. 한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최상훈이 카페를 나간 후 한지영은 창가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평온함만이 가득했어요. 한지영은 카페에 불을 끄기 전
액자 속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의는 꽃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피어난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인생에도 드디어 정의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북카페 두 번째 봄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한지영은 이혼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도 시작했어요. 그녀의 경험은 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랍니다. 한지영은 모임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어떻게 일어나느냐죠. 한편 최상우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화려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어쩌면 그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수경은 결국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의 합의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한지영의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큰딸 수아는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해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롤모델이에요. 수아는 종종 한지영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지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북카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한지영은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단골 손님,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카페는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새 출발을 멋지게 해내다니. 오랜 친구 미경이 말했어요.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덕분이에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파티가 한창일 때 한지영은 잠시 카페 뒤뜰로 나갔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한지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 상처 입고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니.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막내딸 윤서가 나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한지영은 딸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잠시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니 참 감사한 일이지? 윤서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기를 내서 새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두 모녀는 팔짱을 끼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축하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한지영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진정한 봄을 맞이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따뜻한 봄, 두 번째 봄. 카페 한켠에 놓인 액자 속 문구가 촛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의는 꽃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피어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새로 추가된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은 두 번째 봄에 더 아름답게 핀다. 한지영의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었어요. 3년 후
한지영의 북카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책도 출간한 작가가 되었어요. 상처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지영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최상훈이 지방 소도시의 시장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봉사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명예와 성공에 눈이 멀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그 실패와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텔레비전을 껐어요. 어쩌면 최상훈도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평온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지만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카페는 그녀의 열정이자 위안이 되었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한지영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한지영은 자신의 책 사인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느냐죠. 한지영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흐릿한 기억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 한지영의 두 번째 봄은 이제 한창 피어나고 있었고 그 꽃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 뻔뻔한 년놈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박인숙의 손에 쥐어진 김밥 칼이 형광등 불빛에 섬뜩하게 반짝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팬티 바람으로 서 있는 남편과 가운 하나만 걸친 채 키득거리던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욕설을 내뱉지 않았던 박인숙의 눈에서 복싱 선수 시절의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박인숙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박인숙은 매일 그랬듯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61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죠. 칼질하는 손에 잡힌 박인숙의 손등에는 복싱 선수 시절 남은 옅은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35년 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벌인 치열한 스파링의 흔적이었어요. 박인숙의 가게 복싱 할매 김밥은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옛 복싱 시절 사진들이 빛바랜 액자 속에 걸려 있었어요.
붉은 글러브를 낀 젊은 박인숙의 모습,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코치와 함께 찍은 훈련 장면까지. 주변 상인들은 모두 박인숙을 복싱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국가대표 복싱 선수였던 과거가 있어서 붙은 별명이었죠. 아이고, 인숙 씨 또 이렇게 일찍 나왔네. 그 나이에 참 부지런도 하시지. 건너편 생선가게 주인 김춘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춘자는 박인숙과 같은 또래로 20년 넘게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친구가 된 사이였어요. 김춘자 역시 젊은 시절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경험이 있어 박인숙과는 특별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뭐 어때요? 늙은 사람이 잠이 오나? 그냥 할 일이나 하는 거지. 박인숙은 싱긋 웃으며 단무지를 썰었어요. 그 모습은 복싱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치던 시절의 정확한 타이밍과 리듬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몸에 밴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죠. 어제 남편분은 좀 어떠셨어요? 요즘 늦게 들어온다면서요? 김춘자의 질문에 박인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친구의 눈치 빠른 질문이 마음에 꽂혔어요. 글쎄 말이에요. 요즘 자꾸 친구들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뭔가 수상해요. 35년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니까요. 박인숙은 김밥용 단무지를 썰면서 문득 자신의 복싱 선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8의 나이에 우연히 들른 체육관에서 복싱을 시작했던 그때, 여자가 무슨 복싱이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인숙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22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던 그 시절의 자부심. 그리고 35해 전 청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링 위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이틀 앞두고 연습 중 발목을 다쳐 은메달에 그쳤던 그 아픈 기억. 박인숙은 지금도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때 다친 발목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박인숙을 간호해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 최재복이었어요. 박 선수, 오늘은 좀 어때요? 발목 붓기가 좀 가라앉았나요? 26살의 최재복은 병원 행정직원으로 일하며 매일 박인숙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쫓는 박인숙에게 반해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청년이었어요. 당시 복싱 선수로서 느꼈던 좌절감 속에서 최재복의 따뜻한 위로는 박인숙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복싱할 때는 제 몸 하나 챙기기도 바빴는데 이젠 김밥 한 줄 마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네요. 중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김밥을 사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은 능숙하게 김밥을 썰고 비닐에 포장하며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복싱 할매 김밥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김밥이 제일 깔끔하다고 항상 말하거든요. 13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웃으며 서비스로 떡볶이 하나를 더 담아주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서비스야. 엄마한테 잘 먹었다고 전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35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복싱 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김밥 장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었죠.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 최재복이 기다리고 시장에서는 단골들의 정겨운 인사가 있는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충분히 행복했어요. 치료가 어려운 불임이었고 결국 박인숙과 최재복은 아이 없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시장의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모두 그들의 아이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인생은 링 위의 경기처럼 예상치 못한 펀치가 날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뭔가 달라졌어요. 남편 최재복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어요. 최재복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스타일의 셔츠와 바지만 고집하던 사람이 갑자기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머리 염색이었습니다. 여보, 머리 염색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박인숙이 놀라서 물었을 때 최재복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요즘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동창회에 가니까 다들 젊어 보이더라고. 또 다른 변화는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해 뜰 때 나가서 해질 때 돌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박인숙이 물으면 최재복은 시선을 피하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공원에 잠깐 갔다가 동창이랑 만나서 술 한잔 했지. 63의 나이에 공원은 무슨 공원이냐며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박인숙은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35년간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재복은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전화와 문자만 겨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이 옆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가렸어요.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좀 배우려고. 늙었다고 뒤처지면 안 되지. 박인숙은 복싱 선수 시절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알려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상대방의 미세한 동작을 포착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어요. 최재복의 눈빛, 말투, 작은 몸짓의 변화들이 모두 그녀의 감각에 포착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인숙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 최재복의 구두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어디 갔나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최재복에게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박인숙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요? 박인숙이 물었습니다. 최재복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있다 왔다니까. 왜 이렇게 캐물어? 나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친구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야지. 도대체 무슨 친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지 박인숙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에 간 최재복이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간 사이 자꾸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에 박인숙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내일도 만나요? 발신인은 유진이었습니다. 박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링 위에서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맞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진이? 누구지?
최재복에겐 유진이라는 이름의 조카도 친척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박인숙은 후다닥 자리를 피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직 섣불리 질문할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박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최재복을 바라보며 35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적은 월급으로도 행복했던 신혼 시절, 복싱을 그만두고 방황할 때 곁을 지켜준 최재복의 모습까지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박인숙은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최재복의 동선을 은밀하게 확인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지 않던 새 셔츠들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비싸 보이는 남성용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생긴 것들이었어요. 박인숙은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싱 선수 시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어요. 링 위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1층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인숙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어요. 짧은 미니스커트에 화려한 화장, 그리고 달콤한 향수 냄새.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사 온 서유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서유진의 목소리는 유난히 높고 애교 섞인 톤이었어요. 박인숙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지만 예의상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5층에 사는 박인숙이에요. 서유진은 29살로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인숙의 눈에는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화장과 노출, 그리고 지나치게 친근한 태도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박인숙은 몇 번이고 서유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서유진은 유난히 친절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최재복이 집에 있을 때만 마주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또한 서유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최재복에게 유독 밝게 인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재복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이런 서유진의 인사에 최재복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어딘가 들뜬 표정을 짓곤 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박인숙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그 유진이가. 어느 날 아침 박인숙이 옥상에 빨래를 널러 갔을 때였어요. 옥상 한쪽 구석에 남편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재복이 가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여자 하이힐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하이힐은 분명 며칠 전 서유진이 신고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박인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재복의 변화, 늦은 귀가, 수상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진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박인숙은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관리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관리인은 박인숙과 친분이 있었죠. 이 소장은 박인숙의 김밥을 좋아해 자주 사먹는 단골이었습니다. 김 소장님, 혹시 요즘 옥상 쪽 CCTV 돌아가나요? 네, 작년에 설치한 거 잘 돌아갑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옥상에 빨래 널어놓은 게 있는데 없어진 것 같아서요. 혹시 누가 가져갔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인숙의 거짓말에 이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관리실 컴퓨터로 옥상 CCTV 영상을 확인하던 박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제 저녁 8시경 최재복과 서유진이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영상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이어진 영상에서 두 사람은 옥상 구석에서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부상으로 좌절했을 때 곁을 지켜준 사람. 그런 남편이 이제 와서 아랫집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링 위에서 강펀치를 맞은 순간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인숙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소장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박인숙 씨, 괜찮으세요? 관리인의 목소리에 박인숙은 정신을 차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건 아니네요. 집으로 돌아온 박인숙은 주방 서랍에서 김밥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어요. 손에 쥐자 옛 복싱 선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글러브를 낀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었어요. 이 배신자, 내가. 그녀는 충동적으로 칼을 들고 서유진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박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니,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해선 안 됩니다. 복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공격하면 오히려 자신이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전략이 필요했어요. 차분하고 계획적인 복수. 복싱 경기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먼저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체력을 소진시킨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펀치를 날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이 필요했어요. 그래, 이왕 복수할 거 제대로 해야지. 박인숙은 칼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씩 웃었어요.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인숙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김춘자에게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것이죠. 뭐? 당신 남편이 아랫집 여자랑 바람을 피워?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당신같이 훌륭한 여자를 두고? 김춘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인숙은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춘자 씨,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오래전에 남편 옷에 달 형광물질이 필요한데 혹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형광물질? 아, 우리 손자 과학 키트에 그런 게 있었어. 자외선 램프 비추면 빛나는 거. 내가 가져다 줄게.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일은
우리 시장 사람들한테만 비밀로 알려줘요. 내가 증거 잡으면 다 같이 그 여자 혼내줄 거니까. 이렇게 시장 상인들과의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 박인숙의 복싱 경기를 응원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 경기를 응원하게 된 것이죠. 일을 마친 후 박인숙은 과학 키트를 파는 문방구에 들러 형광물질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자외선 램프도 샀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인숙은 최재복의 속옷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팬티와 양말 안쪽에 형광물질을 발랐습니다.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 조명 아래에서는 형광색으로 빛나는 특성이 있었어요. 이걸 입고 그 여자한테 가봐. 증거가 딱 남을 거니까. 다음으로 박인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재복의 휴대폰은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박인숙은 남편의 습관을 알고 있었어요. 최재복은 항상 자신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습니다. 예상대로 열렸어요. 메시지함에는 서유진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박인숙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대화 내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퇴직금 얘기 생각해 봤어요? 우리 둘이 새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 빼내볼게. 인숙이가 퇴직금 있는 줄도 몰라. 박인숙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그녀는 최재복이 공공근로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춰왔던 걸까요? 이틀이 지나고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최재복은 저녁 식사 후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습니다. 박인숙은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서유진의 집 앞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시장 상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작전 시작합니다. 모두 핸드폰 켜놓고 기다려주세요. 박인숙은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 마침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서유진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최재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해서. 오늘은 잠깐만. 어우, 오빠 왜 그래?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박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유진의 목소리가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때 복도에 최재복의 바지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유진의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마침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인숙의 눈이 번쩍였죠. 이때다 싶어 박인숙은 서유진의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박인숙은 복싱 선수 시절 단련된 발놀림으로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어요. 서유진의 거실 한가운데 팬티 바람으로 서 있는 최재복과 가운만 걸친 서유진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들 여기서 뭐해요? 박인숙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둘 다 얼어붙었어요. 최재복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인수가, 이게 무슨, 어유, 당신들 많이 덥나 보네요? 내가 바람 좀 쐬줄까? 박인숙은 쇼핑백에서 긴반마리 대나무 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남편의 등짝을 내리쳤어요. 아! 최재복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인숙은 다시 한번 내리쳤어요. 35년 동안 당신에게 바친 내 청춘.
이렇게 갚아? 서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했지만 박인숙은 복싱 선수 시절 단련된 민첩함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 이제 막 인사 나눴잖아요. 유진 씨. 박인숙은 미리 준비해온 테이프로 서유진의 치맛단을 말아 올려 침대 프레임에 고정시켰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풀어주세요. 서유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인숙은 핸드폰을 꺼내 둘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좀 웃어봐요. 이 사진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거니까. 최재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수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당신 이 바람둥이 영감탱이 몇 번이나 바람 피웠어요? 진짜 처음이야. 유진이가 자꾸 유혹해서. 서유진이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먼저 접근한 거잖아요. 제가 매일 퇴직금 얘기 듣고 지겨워 죽는 줄 알아요? 박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퇴직금? 무슨 퇴직금? 최재복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유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모르셨구나? 오빠가 퇴직금 5천만 원이 있대요. 나한테 다 줄 거라고 했는데. 그 순간 박인숙은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어요. 최재복이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최재복, 당신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이네요. 박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더했어요. 뭐 하는 거야? 방금 당신들 모습, 우리 시장 상인들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아, 그리고 여기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도요. 뭐라고? 최재복과 서유진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인숙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요즘은 CCTV보다 김밥칼이 더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들이 한 짓 똑같이 갚아줄 거니까. 박인숙은 준비해온 형광등을 켰습니다. 그러자 최재복의 팬티에서 형광색 물질이 선명하게 빛났어요. 어머, 재복 씨 팬티가 막 빛나네. 이거 서유진 씨 방 이곳저곳에 다 묻었겠는데? 박인숙은 서유진의 침대, 소파, 주방 테이블을 형광등으로 비춰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곳곳에 형광물질 자국이 선명했어요. 역겹네요. 정말.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 계세요? 경비원입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와서요. 서유진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안 돼. 누가 경비 불렀어요? 아, 내가 했어요. 아까 단체 채팅방에 사진 올리면서 경비실에도 전화했거든. 뭐라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인생 망가져요. 서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재복은 아직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망가지면 어때요? 사기꾼 주제에. 사기꾼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서울 강남에서 보험 사기로 전과 있죠? 김 형사한테 다 알아봤어요.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인숙은 문을 열어 경비원을 들였어요. 이쪽이에요. 불륜 현장.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으니 경찰에 제출할게요. 경비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상황 파악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부르셨다고요? 벌써 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인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여자가 제 남편을 유혹해서 퇴직금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경찰은 서유진의 신원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서유진은 2년 전 강남에서 사업가를 유혹해 보험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그들의 이름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어요. 서유진 씨,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유진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최재복도 마찬가지였죠.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나 아무것도 몰라. 최재복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인숙이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여기 문자 내역 다 있어요. 당신이 퇴직금을 서유진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통장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벌써 200만 원이나 이체했더군요. 최재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박인숙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숙 씨 괜찮아요? 경비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소장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네요.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현장 발견하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났을 텐데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제가 원래 복싱 선수였거든요. 맞으면 맞받아치는 게 제 스타일이죠. 박인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싱 선수 시절의 자세가 다시 몸에 배어나왔어요.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어올린 당당한 자세.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이미 박인숙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누구나 그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인숙 씨, 어제 정말 멋졌어요. 남편 바람 피우다 잡아서 그렇게 망신 준 여자 처음 봤어. 김춘자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박인숙을 향한 응원과 존경의 시선이 쏟아졌어요. 아니, 내가 뭐 대단한 일 했나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죠. 박인숙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링 위에서 싸우며 단련된 그녀의 근성이 이번에도 빛을 발한 거였어요. 근데 인숙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하고는. 오경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네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유진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박인숙이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죠. 서유진의 집에서는 다른 남성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담긴 노트북이 발견되었어요. 그녀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들을 유혹하고 재산을 노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최재복은 재산 분할 없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박인숙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최재복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박인숙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최재복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공근로 자리도 잃었고 동네에서 체면도 잃었어요.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김춘자가 물었습니다. 박인숙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죠. 내 인생 3회전도 안 끝났는데. 박인숙은 자신의 텃밭을 정리하며 김밥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역시 김밥은 김과 밥이 만나야지.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 끼어들면 탈이 나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의 박인숙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어요. 마치 링 위에서 챔피언 벨트를 들어올린 그 순간처럼 당당했습니다. 박인숙의 이야기는 동네에 떠돌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반대편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오경숙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박인숙 씨, 저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오경숙이 가게 문을 닫은 후 박인숙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저도 남편이 수상해요.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오고. 박인숙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불륜 상담소라도 차려야 하나요? 좋아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김밥 칼 들고 따라가 볼까요? 두 여자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박인숙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불행한 사건이 아닌 그녀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일상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박인숙은 동네 노인정에서 자기방어 교실을 열게 되었어요. 그녀의 복싱 경력을 아는 정할머니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인숙 씨,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범죄가 많아. 우리도 좀 방어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자기방어 교실이 점점 인기를 얻었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모여 박인숙에게 기본적인 방어 기술을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복싱 글러브를 낀 박인숙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요. 박인숙의 말에 노인정 할머니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여성들도 있었어요. 박인숙은 그들에게 단순한 운동 강사가 아닌 삶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인숙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제 남편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70세의 정할머니가 박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도 충분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박인숙이 시장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네, 박인숙입니다. 박인숙 씨, 최재복 환자의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환자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박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토록 미웠던 남편이지만 갑자기 걱정이 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35년간의 습관이란 그런 것이었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인숙은 최재복이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병실 침대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최재복은 한 달 만에 확연히 야위어 있었어요. 그가 박인숙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환자는 말하지 말고 누워 있어요. 박인숙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최재복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체크하고 나간 후 최재복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인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가 날 홀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빠져든 거야. 나이 드니까 자꾸 허무해지고 내가 국가대표 선수였던 것도 내가 너보다 못나다는 열등감도 있었어.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닌데. 박인숙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최재복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퇴직금도 내게 말 안 한 건 사실 그동안 주식에 투자했다가 많이 잃었어. 얘기하면 내가 실망할까봐. 그러다 유진이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어. 박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이에요. 그 세월 동안 당신이 못나건 뭐건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무시했나요? 내가 당신을 못 믿게 했나요? 이런 배신을 당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최재복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없어. 전부 내 잘못이야. 그 여자는요? 구속됐대. 동종 전과가 많아서 이번엔 실형 살게 될 거래.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김밥 장사를 시작했을 때 최재복은 새벽부터 시장에 같이 나가 가게 준비를 도와주었죠. 아파서 누워있을 때면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도 떠올랐고요. 퇴원하면 어디 갈 거예요? 박인숙이 물었습니다. 최재복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고시원 구했어. 그동안 번 돈으로 방 얻을 형편도 안 되고. 박인숙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고시원 말고 집에 와요. 최재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오해하지 말아요.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장 갈 데 없는 환자를 내칠 수는 없으니까 손님방에 있어요. 그리고 시장 일 도와주고. 최재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되는 거야?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진짜 죽을 줄 알아요. 내가 몇 단인지 알잖아요. 박인숙의 말에 최재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35년 전 박인숙이 국내 복싱 대회에서 상대를 넉다운 시키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절대 안 그래. 내 남은 인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박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달 후 박인숙의 김밥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최재복이 시장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더 바빠졌어요. 그는 박인숙이 김밥을 마는 동안 옆에서 튀김을 하고 배달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두 사람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이내 그들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였어요. 매일 아침 최재복은 박인숙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인숙이 시장에 도착하면 이미 모든 재료가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내일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두부 사왔어. 최재복이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맛있게 해주세요. 두 사람 사이에 예전과 같은 깊은 사랑이 돌아왔다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인숙은 자신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링 위에서 맞서 싸우던 그 시절의 투지가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거요. 어느 날 저녁 박인숙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을 때 최재복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숙아, 그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박인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최재복을 바라봤어요. 나도 당신 없는 시간이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텃밭 일을 이어갔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시장 사람들은 이제 박인숙을 복싱 할매가 아닌 복싱 선생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동네 노인정에서 자기 방어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복싱 글러브를 낀 박인숙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자기 방어 교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렸어요. 처음에는 대여섯 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지만 가끔 젊은 여성들도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번에 버스에서 불량하게 구는 젊은이한테 당당하게 맞서서 자리를 요구했어요. 80세의 김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여자라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걸요. 박인숙의 자기방어 교실은 단순한 운동 모임을 넘어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싱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나눴어요. 링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면 그걸 피하고 우리의 강점으로 맞서야 해요. 교실이 끝난 후 박인숙은 종종 노인정에 남아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인숙아, 너 남편하고는 어떻게 됐어? 화해했다면서? 정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화해라. 글쎄요. 아직은 용서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살고는 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지. 하지만 너무 오래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에 독이 돼. 적당히 용서하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 박인숙은 정할머니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자신을 망치는 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인숙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그녀는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는 누군가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싸워 이긴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최재복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며 배운 요리법으로
박인숙을 놀라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우리 집 스타일로 끓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박인숙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최재복이 조심스레 국을 떠서 그녀 앞에 놓았어요. 첫 맛을 본 박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맛있네요. 정말 다행이다. 오늘 3번이나 끓였어. 첫 번째는 너무 짜고 두 번째는 싱거워서. 박인숙은 최재복의 열정적인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게으르고 무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매사에 열심인 모습이었어요. 내일 오후에 형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서유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래요. 최재복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연히 가야죠. 그 여자 또 다른 사람 피해 주기 전에 확실히 처벌받아야 해요. 난 증인으로 서기 너무 부끄러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법정에서 다 밝혀지는 거잖아. 그래도 가야죠. 책임을 져야 해요. 당신도 피해자지만 한편으론 가해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최재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어요. 그래, 넌 항상 옳았어.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지.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유진의 재판장에서 박인숙과 최재복은 차례로 증언대에 섰어요. 박인숙은 당당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최재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검사가 다가와 박인숙에게 말했어요. 박인숙 씨 덕분에 서유진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상당 기간 실형을 살게 될 거예요. 다행이네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서요. 법원을 나서는 길, 박인숙은 문득 과거 복싱 경기 후 느꼈던 것과 비슷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의 홀가분함이었어요. 역시 인생은 링 위랑 비슷해요. 가끔은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박인숙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최재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싱 선수 시절 가장 어려운 상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박인숙은 인생의 또 다른 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 될 것이었죠. 복싱에서 중요한 건 때리는 것보다 맞고도 버티는 거였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박인숙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라운드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강펀치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넉다운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용기였어요. 박인숙은 그 용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사람들이 절 보고 복싱 할매라고 불렀을 때 처음엔 좀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복싱처럼 인생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박인숙의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 동네 전체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배신과 상처.
하지만 박인숙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었죠. 내 인생의 링에서 나는 아직 현역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라운드가 남아있겠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박인숙의 말에 노인정 할머니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복싱 할매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요.